왜 웨딩홀 계약서에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여자 이름이 있는 거야?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어요. 남자친구 태블릿에서 발견한 웨딩 플래너 상담 내역. 신부 이름이 제가 아니었습니다. 한지원.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히고 제 디자인을 훔쳐간 바로 그 재벌집 딸이었어요. 5년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연우예요. 29살이고 작은 패션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 강민준과의 약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아침 저는 웨딩드레스 스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고 민준과 결혼식을 올린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거든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꿈을 키워왔어요. 민준은 신진 패션 브랜드를 시작했고 저는 그의 곁에서 디자이너로 함께 일했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서로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민준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자꾸 전화를 피하더라고요. 만나자고 하면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약속을 미뤘어요. 처음에는 사업 때문에 바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제 육감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 급하게 나가면서 탭을 두고 갔어요. 저는 그냥 갖다 주려고 들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어요. 화면을 켰을 때 웨딩 플래너와의 상담 내역이 떠올랐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결혼식 준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부 이름이 제가 아니었어요. 한지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지원은 한별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에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악몽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지원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제가 디자인한 작품을 빼앗아 자기 이름으로 대회에 출품했고 결국 그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한별그룹에서 일하고 계셨거든요. 아버지는 생산팀장, 어머니는 디자인팀 수석으로 20년 넘게 그 회사에 다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태블릿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왜 민준이 한지원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미친 듯이 다른 파일들을 열어봤습니다. 투자 계약서, 사업 확장 계획서, 그리고 한별그룹 회장과의 미팅 일정들이 빼곡했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민준이 돌아왔을 때 저는 태블릿을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갑게 식은 얼굴로 변했어요. 변명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별그룹 회장이 투자를 조건으로 자기 딸과의 결혼을 제안했고 민주는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민주는 저에게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어요. 저와의 5년은 의미 있었지만 지금은 더 큰 기회를 잡아야 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동안 민준이라는 사람을 전혀 몰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저는 뭐였냐고 물었어요. 5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민준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냐고 따졌어요. 민준은 한숨을 쉬더니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고요. 한별그룹 같은 대기업에 투자를 받으려면 그만한 가치를 증명해야 했고 저와 함께 브랜드를 키우는 과정이 그 증명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해버렸거든요. 민주는 짐을 챙겨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요. 한별그룹은 무시할 수 없는 회사라면서요. 5년 동안 그린 수많은 꿈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하지만 가장 괴로웠던 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 회사에 다니는 한 저는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그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민준과 헤어진 다음 날 저는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아신 것 같았어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회사에서 이미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강민준과 한지원의 결혼 소식이 임원진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민준 개인의 배신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지원이 민준에게 조건을 제시했다는 소문이 있다고요. 만약 민준이 거부하면 저희 부모님을 회사에서 내보낼 수도 있다고 압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결국 저 때문에 부모님까지 위험에 처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20년 전 한별그룹 창고에 화재가 났을 때 아버지가 당시 회장님을 구출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회장님은 그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아버지가 불 속에서 구해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아버지는 큰 화상을 입으셨지만 회장님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의 보람을 느끼셨대요. 회장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약속은 흐릿해졌어요. 회장님은 여전히 아버지를 챙겨주긴 했지만 한지원은 달랐습니다. 지원은 자기 아버지를 구한 사람의 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저를 더 괴롭혔어요. 제가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고등학교 때 제 디자인을 빼앗아간 것도 저를 끊임없이 무시한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였던 거죠. 저는 부모님께 조용히 물러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일 때문에 부모님이 회사에서 쫓겨날 수는 없었어요. 20년 넘게 몸 바쳐 일하신 곳에서 이렇게 나가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고 아버지는 제 어깨를 꽉 잡으시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한지원이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제 작은 스튜디오로 들어서는 지원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지원은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승리자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원이 제 작업실을 둘러보면서 말했습니다. 여전히 이런 좁은 곳에서 일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제 책상 위에 놓인 웨딩드레스 스케치를 집어 들더라고요. 저는 반사적으로 빼앗으려 했지만 지원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 드레스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요. 자기 결혼식에 이 드레스를 입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을 빼앗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제가 나를 위해 디자인한 드레스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였어요. 지원은 웃으면서 덧붙였습니다. 당연히 디자이너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들어갈 거라고요. 마치 고등학교 때처럼요. 그 순간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밤낮으로 준비한 디자인 공모전 작품을 지원이 훔쳐서 자기 이름으로 제출했던 일이요.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한별그룹 회장의 딸과 평범한 학생 중에 누구 말을 믿겠어요. 결국 지원은 그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고 저는 표절범으로 몰려 정학까지 받았습니다. 지원이 제 앞에서 그때 일을 상기시켰어요. 그때도 재미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요. 제가 만든 디자인은 제 것이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비웃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냐면서요. 부모님 생각은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부모님을 당장 회사에서 내보낼 수 있다고 협박했어요. 그리고는 제 디자인 스케치를 가방에 넣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교차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이대로 또다시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지원이 다녀간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스튜디오 문을 닫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에게 배신당한 것도, 지원에게 또다시 모욕당한 것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제 모습이 싫었어요. 그날 오후 스튜디오 앞에서 낯선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가 다가와서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태연, 에이펙스 대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에이펙스는 글로벌 패션 유통기업으로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는데 저는 그가 왜 저를 찾아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같은 무명 디자이너에게 무슨 볼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태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준과 대학 동기였다고 하더라고요. 한때는 절친한 사이였지만 민준이 사업 파트너였던 자기를 배신하면서 관계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태연과 함께 브랜드를 키우기로 약속했지만 더 큰 투자를 약속한 한별그룹으로 넘어가면서 태연을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민준의 배신은 저만 당한 게 아니었던 거죠. 태연도 똑같이 당했던 겁니다. 태연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민준이 연우 씨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그리고 한지원과 결혼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연이 이어서 한 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당한 일까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한지원이 제 디자인을 훔쳐서 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일, 제가 정학까지 당했던 일을 전부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그걸 아냐고 물었습니다.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와는 다른 반이었지만 제가 괴롭힘 당하는 걸 봤다고 했어요. 그때 도와주지 못한 걸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어요. 고등학교에 이태연이라는 이름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태연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하는 거였어요. 자기는 한별그룹을 압박할 명분이 필요하고 저는 복수할 기회가 필요하다면서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결혼하자니 그것도 계약 결혼이라니요. 하지만 태연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습니다. 한별그룹이 최근 자체 유통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에이펙스 같은 유통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태연은 한별그룹의 독주를 막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별그룹 내부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점이 바로 한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지원은 회사 경영 능력도 없으면서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원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지원의 과거 비리나 문제가 드러나면 한별그룹 이사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태연은 저에게 자기와 결혼하면 한별그룹과 강민준에게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에이펙스 대표의 아내가 된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원의 과거를 파헤쳐서 정당하게 복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계약 결혼이라니 너무 황당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솔깃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제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했어요. 태연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유일한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연이 계약 기간은 1년이고 그 사이에 서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했어요. 감정은 개입시키지 않고 철저히 비즈니스 관계로 유지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어요. 어차피 사랑 같은 건 믿지 않게 됐으니까요. 저는 하루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태연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 힘으로는 한지원과 민준에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어요. 태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다고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걸 찾을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연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뭐냐고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존엄성의 회복이라고요.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고 했어요. 태연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연과의 계약서에 서명한 지 일주일 만에 우리의 결혼 소식이 업계에 퍼졌습니다. 에이펙스 대표와 신진 디자이너의 전격 결혼이라는 기사가 각종 패션 매체에 실렸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됐습니다. 제 작은 스튜디오에도 취재 요청이 쏟아졌어요.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따지듯 물어오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고요. 민준은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태연이 자기 대학 친구인데 왜 그런 선택을 했냐면서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민준이야말로 저를 버리고 한지원을 선택하지 않았냐고 되물었어요. 민준은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서로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자고요. 민준은 사업적 선택을 했고 저도 제 선택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하게 후련했어요. 결혼식 날 태연이 준비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작지만 품격 있는 예식장에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저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한지원에게 빼앗긴 그 드레스가 아니라 새롭게 만든 드레스였어요. 훨씬 더 아름답고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태연이 저에게 웨딩 부케를 건넬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프리지아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태연이 그걸 알았을까요? 예식장에 민준과 한지원도 왔더라고요.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오는 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지원은 제 드레스를 훑어보며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에이펙스 대표의 아내였으니까요. 태연은 지원과 민준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있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민준은 표면적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할 줄 몰랐나 봅니다. 신혼집은 태연이 소유한 펜트하우스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였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너무 넓고 화려했거든요. 하지만 태연은 제게 편하게 지내라고 말했어요. 이 집도 계약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태연의 집사 김 실장이라는 분이 저를 집 안 곳곳을 안내해줬습니다. 그런데 김 실장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도련님이 오랫동안 준비한 방이 있다면서 저를 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방은 작은 아틀리에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책상과 도구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린 스케치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여기 있는 거죠? 김 실장이 설명해 줬습니다. 태연이 10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제가 참여했던 작은 전시회 팜플렛, 학교 신문에 실렸던 제 인터뷰 기사, 심지어 제가 쓴 디자인 노트까지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0년이라니요? 태연과 저는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를 다녔다고는 했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제 자료를 모을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라기에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태연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제 물건들을 그렇게 오래 모아왔냐고요. 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제 재능이 아깝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지원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면서 언젠가 제대로 된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태연의 눈빛에서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계약 관계니까 너무 깊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잠을 청하는데 계속 그 아틀리에 방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누군가 저를 그렇게 지켜봤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주는 5년을 함께 했으면서도 저를 쉽게 버렸는데 태연은 멀리서만 봤으면서도 1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계약 결혼이라고 했지만 태연의 행동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그 이상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복수에 집중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감정 같은 건 나중 일이었습니다. 결혼 일주일 후 태연이 저를 에이펙스 본사로 데려갔습니다. 회사 최상층에 제 전용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꿈에 그리던 작업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통유리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최신 재봉 장비부터 원단 샘플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작배곡이 꽂혀 있었습니다. 태연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여기서 마음껏 창작하라고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태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계약의 일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시선이 불편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했거든요. 한 달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작업했습니다. 밤낮 없이 디자인하고 패턴을 만들었어요. 제 첫 컬렉션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태연은 업계 최고의 모델들과 스타일리스트를 섭외해줬어요. 에이펙스의 유통망을 통해 전 세계에 제 작품을 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컬렉션 중 한 드레스는 특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지원에게 빼앗긴 그 디자인을 10년 만에 완성시킨 거였어요. 하지만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되게 발전시켰습니다. 제목은 되찾은 시간이었어요. 빼앗긴 10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제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패션쇼 당일 업계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지원과 민준도 왔더라고요.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제 드레스를 보는 순간 자기가 훔쳤던 디자인이라는 걸 알아본 겁니다. 민준도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쇼가 끝나고 언론과 바이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제 이름을 언급했어요. 신진 디자이너 서연우의 혁신적인 디자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인정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한지원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언론에 이상한 기사가 났어요. 서연우의 디자인이 10년 전 한지원의 수상작과 유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원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였어요. 제가 자기 디자인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을 쓰다니요. 하지만 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어요. 태연은 이미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수소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 한지원의 집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별그룹 회장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뇌출혈이었다고 합니다. 위독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이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병원에 가셨는데 회장이 아버지 손을 붙잡고 말했답니다. 20년 전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했대요. 그리고 딸을 잘못 키운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대요. 회장이 그동안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지원도 혼자 버티기 힘들 거라고요. 회장이 쓰러지면서 회사 이사회에서 지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별그룹 내부에서 지원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영 능력도 없으면서 회장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었어요. 주요 임원들이 지원의 경영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민준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자기를 도와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민준도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한별그룹의 투자를 받아 시작한 브랜드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제 컬렉션이 더 주목받으면서 민준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태연의 비서실장 윤서준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10년 전부터 한 사람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윤 실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깨달아야 할 일이라고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태연과 저녁을 먹다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냐고요. 단순히 한별그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기에는 너무 많은 걸 해주고 있었거든요. 태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빚을 갚는 거라고요. 어떤 빚이냐고 물었지만 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태연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계약처럼 보이면서도 어딘가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진심이 뭔지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가 또다시 누군가를 믿었다가 배신당할까 봐요. 컬렉션 성공 이후 저는 태연에게 점점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지켜봤다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태연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는 거냐고, 진짜 이유가 뭐냐고 따졌어요. 태연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연은 제 옆반 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연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봄날 미술실 앞을 지나가다가 저를 처음 봤다고 해요. 저는 혼자 드레스 스케치를 그리고 있었는데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소리 소문 없이 저를 좋아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저를 좋아했다고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어요. 저를 좋아했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태연은 원래 말수가 적고 소심한 성격이었대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학년 때 한지원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태연은 그걸 보면서 너무 괴로웠대요. 몇 번이나 교무실에 익명으로 제보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별그룹 회장의 압력으로 모두 무마됐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지원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히 디자인 공모전 사건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태연은 제가 3개월 동안 밤낮으로 작업하는 걸 알고 있었대요. 미술실에 늦게까지 남아서 스케치하는 저를 몰래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지원이 그 디자인을 훔쳐서 자기 이름으로 제출한 거예요. 태연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태연도 증언하려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태연의 아버지는 당시 한별그룹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답니다. 만약 태연이 나섰다가는 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태연은 그때 자기가 비겁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지켜만 봤다고요. 제가 정학을 받고 학교를 떠나는 날, 태연은 멀리서 저를 봤다고 합니다. 저는 울지 않고 씩씩하게 걸어 나갔지만 태연은 그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태연은 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복학한 뒤 참여한 작은 전시회도 찾아갔고 학교 신문에 실린 제 기사도 스크랩했대요. 졸업 후에도 저를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작은 스튜디오를 차렸다는 소식도 알고 있었다고 해요. 태연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민준과 사귄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괴로웠다고요. 하지만 제가 행복해 보여서 포기하려 했대요. 그런데 민준이 저를 배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제 곁에 서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누군가 이렇게 저를 지켜봤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주는 5년을 함께 했으면서도 쉽게 저를 버렸는데 태연은 한 번도 가까이 오지 못했으면서도 10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요. 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았대요. 그리고 지금도 제 마음을 바라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제가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걸 보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연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계약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태연의 모든 행동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진심이 무겁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따뜻했어요. 며칠 뒤 뜻밖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은사이신 박선영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은 현재 패션협회 이사로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10년 전 일을 사과하고 싶었다고요. 박 선생님은 당시 한지원의 표절 사실을 알고 계셨답니다. 제 원본 스케치와 작업 과정을 모두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별그룹 회장의 압력으로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입을 막았고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대요. 선생님은 평생 그 일이 가슴에 한으로 남아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들을 모두 보관하고 계셨대요. 당시 평가표, 제 원본 스케치 사진, 제가 매일 작업하던 기록까지 전부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선생님이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10년 전 제 손글씨로 적힌 디자인 노트가 그대로 있었어요. 스케치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간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한지원이 제 디자인을 훔쳤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요. 연우 씨가 제대로 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은 패션협회 이사로서 당시 심사를 재조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태연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연은 기뻐하면서도 조심스러워했어요. 한지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태연이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박선영 선생님이 주신 증거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법무팀을 동원해 모든 자료를 법적으로 검증했어요. 10년 전 제 원본 스케치와 작업 일지, 그리고 당시 평가표까지 완벽하게 정리됐습니다. 이제 한지원의 거짓말을 폭로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기자회견 일주일 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별그룹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거예요. 뇌출혈 이후 회복되는 듯 했는데 갑자기 다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이번에는 희망이 없다고 했대요. 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병원에 가셨을 때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가까스로 말씀하셨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대요.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답니다. 딸을 잘못 키웠다고, 권력과 돈만 믿고 교만하게 자라도록 방치한 게 자기 잘못이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께 부탁하셨답니다. 연우가 억울하게 당한 일들을 바로잡아 달라고요. 자기는 이제 할 수 없으니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대요. 아버지는 회장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회장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셨어요. 연우 아버지의 딸이 얼마나 재능 있는 아이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자기 딸 때문에 그 재능이 묻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고백하셨대요. 그리고 며칠 뒤 회장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회장의 장례식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한지원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한별그룹의 경영권 다툼이 시작될 거라는 얘기였어요. 실제로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주요 임원들이 한지원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회장 생전에는 딸이라는 이유로 봐줬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한별그룹 주가도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지원은 민준에게 매달렸습니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애원했대요. 하지만 민준도 자기 브랜드가 망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별그룹의 투자를 받아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오히려 제 컬렉션이 계속 주목받으면서 민준의 브랜드는 비교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민준이 지원에게 말했답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지금은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대요. 지원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민주는 이미 지원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업을 위해 저를 버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지원을 버리려는 거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민준이 지원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원도 이제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했어요. 결국 민주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별그룹 이사회에 제안서를 보냈어요. 에이펙스가 한별그룹과 유통계약을 전면 재협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어요. 제 부모님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죠. 태연은 이사회에 직접 참석해서 말했답니다. 20년 전 한별그룹 회장의 목숨을 구한 분이 바로 서연우의 아버지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딸이 억울하게 당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어요. 이런 회사와는 거래하기 힘들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사진들이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돌아가신 직후라 민감한 시기였거든요. 더군다나 에이펙스는 한별그룹에게 중요한 유통 파트너였어요. 이사진들은 태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께 정식으로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어머니가 전화로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서 공식 사과문을 전달했다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사로 승진시키겠다는 제안도 했답니다. 20년 동안 쌓인 억울함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태연이 제게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프리지아 모양의 펜던트였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디자인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고등학교 축제 때 수공예 부스를 운영했었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목걸이를 판매했는데 단 하나만 만든 특별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프리지아 모양의 펜던트였죠. 그런데 축제가 끝나고 그걸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떨어뜨린 건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전 학교 뒷마당에서 주웠다고요. 누가 잃어버린 건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며칠 뒤 제가 만든 거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명품 브랜드에 의뢰해서 똑같이 재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잃어버린 목걸이를 보관하고 있었다니요. 태연은 제 목에 직접 걸어주면서 말했어요. 이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라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태연이 저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태연은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태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때 그 소년의 순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저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연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괜찮다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회견장에 들어섰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3개월 동안 준비한 디자인 공모전 작품이 한지원에게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제 손글씨로 적힌 디자인 노트, 날짜가 찍힌 스케치 사진들, 그리고 박선영 선생님이 보관하고 있던 당시 평가표까지 모두 공개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박선영 선생님도 직접 나오셨습니다. 선생님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증언하셨어요. 한지원이 제출한 작품이 서연우의 것과 완전히 동일했다는 것. 하지만 한별그룹의 압력으로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10년 동안 간직한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제야 밝히는 거냐고, 한지원 측의 반박은 들어봤냐고 물어왔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 전에는 한별그룹의 힘 앞에 무력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요. 그리고 한지원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회견이 끝나자마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한별그룹 회장 딸의 표절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언론이 다뤘어요. 증거가 워낙 확실했기 때문에 여론은 급격히 제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SNS에서는 비난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어요. 패션협회는 즉시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선영 선생님의 증언과 제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10년 전 한지원의 수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수상자는 서연우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는 10년 만에 제 것을 되찾은 겁니다. 한별그룹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회장이 돌아가신 직후라 불안하던 주가가 이번 표절 사건으로 더욱 급락한 거예요. 투자자들이 한별그룹의 윤리 경영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이사진들이 한지원을 압박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다면서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어요. 지원은 반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요 주주들까지 나서서 지원의 이사직 사퇴를 요구했거든요. 결국 지원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민주는 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별그룹의 투자로 시작한 브랜드가 이미 적자 상태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투자금 회수 압박을 받게 된 거예요. 한별그룹 이사회가 더 이상 민준의 브랜드를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민준의 브랜드는 파산 위기에 몰렸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절하려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민준은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예전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5년 동안의 시간이 진심이었다고, 하지만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망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원과의 결혼도 후회한다고,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야 알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였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용서는 민준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라고요. 저는 민준을 용서할 겁니다. 하지만 다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라는 듯 쓸쓸하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태연을 사랑하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확신은 없지만 태연은 민준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사람의 진심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다고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는 그런 진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연우를 잃은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일어서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행복하라고, 자기가 주지 못한 행복을 태연에게 받으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카페를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정말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5년의 시간도, 그 배신도 모든 게 과거가 된 거예요. 이제 저는 앞만 보고 나아가면 됐습니다. 제 옆에는 10년을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태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만나고 왔다는 걸 아는 듯 했어요. 태연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저는 태연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곁에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그날 밤 뉴스에서 한지원과 민준의 이혼 소송 소식이 나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신했다며 법정 다툼을 시작한 거예요. 한때 사랑도 없이 이익만으로 맺어진 관계의 끝은 결국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태연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진심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연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10년 전 그 순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감정에 답할 준비가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계약 결혼 11개월째, 저는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계약 기간이 끝나거든요. 저는 이미 원하던 것들을 모두 얻었어요.
10년 전의 명예도 회복했고 제 브랜드도 성공했습니다. 부모님도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됐고요. 계약상으로는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연과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부터인가 태연이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태연이 준비해둔 커피 향이 좋았고 밤에 작업실에서 늦게까지 일할 때 조용히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게 편했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연이 저를 집 옥상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태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한 달 남았다고 이제 정리할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연우 씨는 이제 자유롭다고, 복수도 끝났고 브랜드도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자기가 필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연은 저와 헤어지고 싶냐고요. 10년을 기다렸으면서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냐고 따졌어요. 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기는 연우 씨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계약을 핑계로 더 붙잡고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태연의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 마음도 묻지 않고 혼자 결정하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고, 태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고 울먹였습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태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계약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태연이 1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봤을 때부터 마음이 흔들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프리지아 부케를 받았을 때도, 목걸이를 돌려받았을 때도 가슴이 뛰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복수는 태연과의 계약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고요. 그 과정에서 태연이 옆에 있어줬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고. 태연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요. 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어요. 태연은 10년을 기다렸는데 저는 이제야 태연을 보기 시작했다고요. 너무 늦었냐고,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태연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안도와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태연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고, 오히려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면서 이제 진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태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품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민준의 품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안정감이었습니다. 태연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평생 지켜주겠다고, 다시는 혼자 아파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어요. 태연이 깜짝 놀라 저를 놓았습니다. 어머니라고 소개했어요. 프랑스에서 갑자기 돌아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태연의 어머니가 저를 자세히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야 아들이 10년 동안 한 여자 이야기만 했던 이유를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태연을 잘 부탁한다고. 바보 같은 아들이지만 마음만은 진실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제 브랜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제 컬렉션이 화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패션 분야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제 디자인을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해 주셨어요. 정말 재능이 뛰어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태연이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 오면 한 여자의 이야기만 했다고요. 미술실에서 본 여학생이 너무 예쁘다고, 그 아이의 스케치가 정말 훌륭하다고 매일 떠들었답니다. 어머니는 그게 첫사랑인 줄 아셨대요. 태연이 민망한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대학 가서도, 회사 차리고 나서도 태연은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고요. 어머니가 선보라고 해도 거절했답니다.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겁니다. 저는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새삼 실감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텐데 태연은 끝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저는 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계약 같은 건 잊고 진짜 부부로 살라고 하셨어요. 결혼식도 제대로 다시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들만 초대해서 진심으로 축복받는 자리를 만들자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다고 대답했어요. 태연도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요. 10년을 기다린 사람과 이제야 사랑을 배운 사람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독립 브랜드를 정식으로 런칭했어요. 브랜드명은 프리지아로 정했습니다. 태연이 기억했던 제가 좋아하는 꽃에서 따온 이름이었어요. 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이름을 생각해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프리지아의 첫 컬렉션은 파리 패션위크에 초대받았습니다. 제 평생 꿈이었던 무대였어요. 태연은 투자자가 아닌 남편으로서 제 곁을 지켰습니다. 쇼가 시작되기 전 긴장한 저에게 태연이 속삭였어요. 이미 10년 전부터 연우는 최고였다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아볼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런웨이를 걷는 모델들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디자인이 세계 무대에 서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관객석에서 박선영 선생님도 함께 보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저는 그 미소에서 10년의 시간이 비로소 완성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쇼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대에 나가 인사를 했어요. 그 순간 태연이 객석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연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태연을 향해 미소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게 태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파리에서 돌아온 뒤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별그룹 이사회가 제 부모님께 특별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사장으로 영입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언에 은인인 아버지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대요. 이사회는 20년 전 화재 사고 당시 회장을 구한 공로와 20년 넘게 회사에 헌신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인 제가 억울하게 당한 일들을 방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버지는 그 제안을 수락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임원으로 정식 승진하셨고요. 부모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평생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다고, 다 제 덕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기 때문이라고, 당연히 받으셔야 할 대우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한지원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한별그룹 경영권을 완전히 잃고 민준과의 이혼도 마무리됐다고요. 재산 분할 소송에서 거의 모든 걸 잃었답니다. 지원은 지금 해외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한국에서 얼굴을 보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브랜드가 파산하고 빚까지 지게 됐다고 해요. 지금은 지방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누군가 그곳에서 민준을 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조용히 살고 있었대요. 화려했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복수가 완성됐다는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어요. 하지만 이게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욕심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것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다시는 그런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태연이 저를 고등학교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모교였어요. 학교는 많이 변해 있었지만 미술실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태연이 말했어요. 여기서 처음 연우를 봤다고, 그날 이후로 마음이 완전히 빼앗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저희는 운동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태연이 10년 전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가 혼자 벤치에 앉아 스케치하던 모습,
축제 때 부스에서 웃던 모습, 도서관에서 디자인 책을 보던 모습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웠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태연은 전부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태연이 뒷마당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프리지아 목걸이를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한지원에게 괴롭힘 당하고 정화까지 받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그 목걸이를 주어서 10년 동안 소중히 간직했던 거예요. 언젠가 저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요. 저는 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태연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였습니다. 결혼 2주년 기념일에 저는 태연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커플링이었어요. 안쪽에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줘서 고마워라고요. 태연이 그 문구를 보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태연도 저에게 반지를 꺼냈습니다. 안쪽에는 이제부터 평생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태연이 저를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앞으로 남은 평생도 연우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똑같다고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10년 전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요. 한지원에게 당했던 아픔도, 민준의 배신도, 그리고 태연과의 만남도 전부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라고요. 창밖을 보니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제 옆에 와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는 함께 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우리를 이 자리에 데려왔고, 이제 우리에게는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이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보다 더 값진 건 진짜 사랑을 찾은 거라고요. 빼앗긴 것들을 되찾은 것보다 10년을 한결같이 기다려준 사람을 만난 게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프리지아 브랜드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 유명 백화점에 입점했고, 제 디자인을 입은 유명 배우들의 사진이 잡지를 장식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성공보다 소중한 건 매일 아침 제 옆에서 웃어주는 태연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사람의 미소만큼 아름다운 건 없었으니까요.